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논쟁만 남는 논쟁을 거부합니다. 논리로 맞붙고 논리에 승복하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특집 논쟁,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 길었던 그 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최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1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단 한 줄의 주문에 어떤 결론이 담길지 혹은 담겨야 할지 지금부터 네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입니다. 토론장에서 뵙는 건 처음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탄핵 기각을 예상하는 분입니다. 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파면을 의심한 적이 없다는 분입니다. 역시 판사 출신 차성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90분간의 논쟁 지금 시작합니다. 탄핵 이종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그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헌재가 흔들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기가 각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정국을 안정시킬 것인가. 저는 사실은 8대 0을 예측하는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4분, 5분은 인용이고 3분은 기각이나 각하, 비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네, 오늘도 첫 순서는 40초 관점입니다. 각자의 기대도 있을 것이고 예측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결정문에 담길 주문, 그 단 한 문장은 무엇이 될 것인가? 각자의 견해를 40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환 교수님, 김익현 변호사님, 이건태 의원님, 조정은 의원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짧지만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막혀 있던 고발 사주, 최상병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남동 관저에 비아폰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숨겨진 내란죄 공범을 찾는 내란죄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최상목 부총리는 직무유기죄 수사를 받습니다. 대선 일정이 공고되어 미국발 관세 이기 그리고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부활합니다. 예, 김익현 변호사님. 원칙적으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문제가 있어서 각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은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 다만 내란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인데요. 그런데 내란이 성립되려면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필요로 하고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 기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계엄은 2시간여 만에 해제되었기에 내란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계엄의 요건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니니 기각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네, 이건태 의원님. 예,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밤을 기억하시죠? 평온한 날 일상을 마치고 가족과 쉬고 있거나 지인들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느닷없이 예상하지 못한 계엄이 발동됐습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현명한 국민들 덕분에 계엄이 해제됐고 탄핵 소추가 돼서 내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룬 민주주의 또 그동안 이룬 경제적 부는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진국에 전락했을 것입니다. 내일 선고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내려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정은 의원님. 예, 조정훈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컨대 또는 확신컨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조차 충족하지 않은 게 있었고요. 또 절차에서도 부정확하고 혼란이 많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충분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 12월 3일 전까지의 국정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한 87 체제를 극복하는 기회로 이번 계엄과 탄핵 정국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분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주문에 담길 한 문장은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분은 정치인의 관점에서 또 법조인의 관점에서 헌재의 지난 112일간의 심리 최장이었다고 하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로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 네, 조정은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예, 헌재만 판 그 점수를 매기는 건 좀 불공평하고요. 예. 일단은 헌재에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측이 있고 국회 측, 민주당이 대표한 국회 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합치면 저는 7점, 8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저는 정치와 법치가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12월 3일 적지 않게 놀라셨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12월 3일 전에 대한민국은 과연 평화로웠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몇 번의 탄핵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무능, 거의 손발이 꽁꽁 묶일 정도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압박하고 정말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 하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고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서 탄핵은 당연하다라고 했던 여론이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12월 3일에 전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정치화시킨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란 죄목을 뺐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와 당대표는 내란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탄핵하라고 합니다. 탄핵 소추문에서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빼면서 계속 정치적 수사인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그 과정에서 6인 체제, 마은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6인 체제를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임명하자고 했지만 12월 말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고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절차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에서 지금 아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인가요? 보면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드디어 50%가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고 헌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국민 절반 이상이 신뢰를 못한다고 하는 상황까지 떨어뜨린 이 과정, 저는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정치권은 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있으세요? 예, 저도 우리 조 의원님과 점수로는 비슷하게 8점을 헌법재판소에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자체는 매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했던 것으로 국민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서 이 사건은 훨씬 명백하고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연이 돼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갈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건에 선고기 이렇게 지연된 것은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 사유가 5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쟁점이요. 예, 쟁점이.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췄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였느냐, 또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었느냐, 이게 실체적 요건입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여야 간에 정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전시나 사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이건 다른 겁니다. 정쟁이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국무위원회 심의도 안 거쳤고 또 계엄 선포문도 없고 부소도 없고 국회 통제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절차가 명백히 갖춰지지 않은 계엄이기 때문에 위법 위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엄 시에 국회를 침탈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만이 유일하게 계엄 해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보듯이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했고 또 다른 헌법기관이 선관위를 침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과 고위 법관, 전현직 고위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경악스러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계몽령이라고 변명했고 자기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매우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였습니다. 내란 부분도 이미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재 명백한 선례로서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때도 국회 소추단에서 뇌물죄 부분을 넣었다가 뇌물죄를 뺐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 내란죄를 넣었는데 그것은 적용 법조만 뺀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만 빼는 것은 소추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적용 법조를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사항입니다. 이번에 소추단에서 내란죄 적용 법조를 뺐다 하더라도 내일 결정해서 헌법재판소가 넣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하소위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두 분이 점수는 같은데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고, 사실 이런 의견 대립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헌재에서 심리하는 과정에도 정치권에서도 또 법조계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갈렸는데 두 전직 판사들 의견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 내란죄 철회한 것에 대한 문제가 오늘까지도 토론 테이블에 올라왔거든요. 김익현 판사님. 예, 저는 주로 법적인 절차적인 관점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저는 좀 낙제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몇 10점 점? 만점이면 뭐 40점이면 이제 과락이 되잖아요. 과락 이하 한 30점 정도. 그러니까 100점이면 30점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초법적 헌재라는 말은 많이 썼는데요. 법 규정을 어기거나 그 관행에 너무나 위반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수사 기록이나 그 재판 기록은 송부하지 못한다. 이건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위 규정을 들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은 보충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상위 규정을 효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이게 동의가 없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박 대통령 때의 선례를 따른 거다 했는데 그 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건 뭐 관행에 대한 얘기인데 문 대행께서 과연 판사를 하실 때 초시계를 놓고 재판한 적이 있는지, 제가 판사하고 변호사를 35년을 했는데 초시계를 본 재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증인신문 3분을 더 달라 그랬더니 그걸 안 된다고 하고 가셨어요. 근데 문 대행께서는 본인이 독후감 쓸 시간은 10분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재판을 3분을 못 하신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절차적인 문제까지 짚어주셨고요. 예,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내란죄 철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명확한 그 헌법재판소 판례로 법 위반 주장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런 철회의 의사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재가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고 저는 재판 진행을 잘한 것이 문영배 이제 그 재판장 대행이 이제 그건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하셨고 저는 여전히 판단할 수 있고 오히려 내일 판결문에서 내란죄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계몽령이라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5.18 내란죄 판결문에 보면 국헌 문란 목적에서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폭동행위를 할 때 존재하면 된다. 그것이 실제 달성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애초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폭동행위를 할 때 과연 정말로 2-3시간만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은 상당 기간 정지하려고 했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국회를 봉쇄했고 10분 잠깐 풀렸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얘기했어요. 막아서 못 들어갔다고.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최상목 대행한테 준 쪽지에 국회 자금 차단과 그리고 비상입법 기구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거는 상당 기간 정지하려고 한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빨리 와가지고 막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고요. 또 하나는 이상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앞으로 쿠데타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빨리 달려가서 막잖아요. 그러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궤변은 저는 그 법리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앞서 김익현 변호사는 2-3시간 정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란으로까지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취지. 좀 말씀 더 예, 드리면요.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 아닙니까? 예. 그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로 간접 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해제되게 놔두지 않았겠죠. 군인을 더 많이 투입하고 정말로 해제를 막았겠죠. 근데 그런 풀리게 놔둔 것을 보면 저는 목적이 없었다. 그 정도 추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놔둔 게 아니라 그 명백하게 그 더 투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차, 3차 계엄을 시도한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막았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윤 대통령이 투입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200여 명을 투입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200여 명 가지고 국회가 그게 봉쇄가 되겠습니까? 수천 명을 투입을 해야겠죠.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로 저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건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정쟁한다고 계엄하는 나라는 없다. 근데 이 앞에 이 정쟁이란 게 그냥 국회에서 사이좋게 다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22대 국회 그리고 21대 후반기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들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야당은 비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지나쳤다라는 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탄핵을 몇 번 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 몇 조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 정말 국가를 운영하게는 해두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아쉽게도 졌지만 이긴 정권에 대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정책을 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굉장히 아쉬운 게 계엄을 한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동안 본인들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꼭 지적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내란 뭐 이제 느냐 마냐 저는 실은 이제 정치인이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법률 전문가께서 논의하는데 제가 끼어들 자격과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국회에서 모든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죄, 내란괴수 윤석열이란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내란입니까? 하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계엄 이퀄 내란은 아니죠. 계엄 이퀄 내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계엄 이퀄 내란이면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을 하게 준다는 그 조항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문제는 계엄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고도의 통치행위다. 라는 게 아마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과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충족됐다고 보느냐 아니냐를 고도의 통치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 때는 일반 과반이 아닌 소위 슈퍼 머저리티, 절대 다수,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그러니까 거의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해야 중요한 정치인 또는 고위직 공무원 대통령 선출직을 탄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전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헛발질을 한 과정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국민적 공감대가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을 거치면서 커진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계엄 지금 말이 돼? 탄핵 통과됐구나. 대통령 탄핵됐겠지. 이러다가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여론조사에서 제 생각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기각돼야 되겠다. 지금 9대 6, 8대 6이면 거의 65%, 66% 거의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 비율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도 약 한 60%안 되는 국민만이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35, 40에 대한 퍼센트에 대한 국민들은 기각돼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게 갈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의 탄핵의 요건, 슈퍼 머저리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면 예. 전 헌법재판소는 기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질문을 그러면 반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드리죠. 파면을 주장하시니까 파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론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리적 그 상황과 국회한테 국회가 헌법이 국회에게 인정한 탄핵권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을 섞어가지고 마치 동일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이 정한 요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느냐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3일 밤은 평온했습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기타 비상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법안을 많이 냈으니까 또 통과시켰으니까 탄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국민들이 들어보시기에도 그건 설득력 없게 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2.3 비상계엄 전에 저희가 탄핵 통과시킨 것은 딱 하나, 이준숙 방통위원장 한 건입니다. 예. 나머지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통과된 탄핵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말고 이제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저희 민주당이 그 감액한 예산은 4.1조 4조 1천억을 감액했는데 그것은 전체 677조 중에 0.6%밖에 안 됩니다. 통상의 삭감이 보통 4조 원 안팎이었습니다. 예. 통상의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고 그 삭감한 것도 예비비가 1년에 쓰는 예비비가 1조 3천억 안팎밖에 안 돼요. 근데 4조 8천억을 책정했기에 2조 4천억을 깎은 것이고 검찰 감사원 특감비 등을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예산은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마치 예산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다. 그걸 원인으로 삼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예. 자, 그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 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과정, 절차 이런 문제 이전에 앞서 이제 동기를 말씀하셨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동기도 따지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을 따지죠.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절차적 요건이요. 아니요 실체적 요건을 먼저 따져야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 거부권 하니까 이쪽에서 탄핵하고 거부권 탄핵하다가 탄핵이 너무 많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요건을 봐야죠. 요건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해당하는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법률가 중에 그 요건에 충족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법률가는 사실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까 이제 김익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5.18 내란죄에서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에 심사할 수 있다고 했고 그거 외에도요 각종 재심 사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뭐 불러드리면 2016도 1397 계엄법 위반 협박 사건입니다. 비상계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역사. 예를 들어서 1972년 유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2018년 판결인데요. 요건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충족하지 않아서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고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고 요 판결에 민유숙, 조희대, 김재영, 이동원 이런 판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에 의하면 긴급조치도 그런 식으로 비상적인 권한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심사한 지금 현직 6명 있을 때요. 6명 중에 5명이 그러한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각하다. 저는 내일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통치권자이고 정치인입니다. 통치 행위는 아마 정치 행위 중에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겠죠. 그러면 정치인의 정치 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저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정치 행위는 사법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되기 위해선 정말 확실한 증거와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계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헌법의 조항이고 계엄법을 찾아보면 그 조항이 있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12월 3일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 독주를 해도 계엄이라는 수단이 적절한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저는 선출직 대통령은 결국은 그러니까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게 맞다. 이게 정치 제도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도의 통치 행위 영역을 아무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그 과정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탄핵의 개념이 이겁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헌법과 법률이 정했는지를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 사변이었느냐 아니었네 평온했네 그러면 이것은 불법 비상계엄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치적 고도의 결단 개념이 인정이 되는데 통치행위라고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게 명백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예전에 재정경제명령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것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역시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통치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명백히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파면을 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일단 전혀 헌법적인
주장이 아니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모두 파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위반이 해당된다.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판례로 명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한 위반이냐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도 솔직히 내란이 계엄이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는데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동기에 관해서 이 의원님께서 뭐 입법이나 이런 거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계엄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범죄 행위가 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범죄 행위가 안 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거로 인해서 상당 기간 그 국가기관의 그 권능 행사를 막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안 되면 통치행위고 결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저는 그런 그러면 생각입니다. 전시사변에 예, 예. 준하는 비상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다. 예. 아까 이 의원님께서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피가 선출직 공무원과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건 국회의 권한이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은 이건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정치적 성격이 없다라는 건 정치가 아니죠.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할 때 정치적 판단을 안 한다. 이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도 정치적 논리가 있죠. 그것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무죄 추적의 원칙에 반해서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직무정지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거는 행정에 대한 굉장한 비용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국민적 비용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국회에서 9번의 탄핵에서 9번 모두 기각, 각하되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 비용, 그게 만약에 하나라도 인용이 되면 한 사례 정도는 그래도 인정이 되겠죠. 이 사람 또는 이 경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근데 지금 9번에서 9번 다 기각, 각하됐다는 거 보면 저희 입장에선 이 탄핵이란 걸 무슨 정치적 장난감으로 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도 계속 지금 30번째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정말 몇 번이나 이게 인용이 될지 그리고 이런 굉장히 정말 핵폭탄급 정치적 수단을 이렇게 쉽게 던져셔도 되는 건지 예. 이거는 이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본질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9번 탄핵해서 기각 각하된 거에 대한 반성문 한 자도 없이 계속 지금 30번째 가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 맞다고 확신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다르게 판단해서 난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통칭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헌재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도 이 부분을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11차례 변론을 쭉 들어보면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은 아니었다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변론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됐고 현재까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성환 교수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 사실은 이제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그러니까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거는 그 이제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소추 답변서에 이미 나왔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치열한 어떤 변론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판례는 그냥 계엄법 위반, 일반인이 계엄법을 위반했는데 그 계엄법이 이제 계엄이 합헌적이 되려면 계엄 선포가 합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판단한 겁니다.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근데 판단해서 위헌 위법이니까 이후에 행위들도 다 무죄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긴급재정명령, 금융실명제 그것도 범죄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이 자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예를 들어서 김정한 변호사님이 다수의 국민을 모아서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각하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나 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탄핵 소추권의 남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자주 된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또 공평하게 보자면 모르겠습니다. 거부권이 요건이 없다고는 하지만 거부권조차도 사실 너무 많이 남용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탄핵 소추를 할 정도도 아닌 그런 판단도 못 받아볼 것 정도의 그런 남용으로서의 각하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사 탄핵, 여러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에 이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그런 식으로 각하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저는 사실은 오늘 토론의 쟁점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파면의 중대한 정도인지를 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그 부분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법률 위반 예. 위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예. 한 번씩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내란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좀 표현이 그런데 저는 좀 용기 있게 헌재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란죄 그 수사권에 대해서 빼자고 한 거는 소추위원 쪽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형사재판에 대해서 판단을 시작하면 따질 게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게 형사재판 나중에 했을 때 달라질까 무서운 거죠. 하지만 사실은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이 사안은 너무 명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다 십수년 이상 고위법관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걸 형사재판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자꾸 상당 기간 지속할 목적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2-3시간 깜짝 놀라게 하려고 비상계엄했다. 이걸 지금 인정하자는 것인데 상식에 반하죠. 그리고 이 계엄 사령부 포고령에 써 있습니다. 1호가 뭐냐면요. 국회와 지방의회 포함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헌법상 비상계엄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나 영장 이런 것들이지 국회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포고령 자체가 이미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꾸 2-3시간짜리 깜짝 놀래기 계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실제로 투입한 병력이 아까 200명 그 주장이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한 최종 1월 기사에 의하면은 1,605명입니다. 공식적으로 검찰이. 1,605명이요. 예. 그리고 특전사 466명, 소방사 212명, 그리고 실탄 규모 57,000발 동원됐습니다. 장난으로 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과해 보입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저도 좀 말씀드릴 게 많긴 한데 저도 뭐 통치 행위로 인해서 각하될 거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전과 후에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훼손되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장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으로 각하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사건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전구패를 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도 남용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탄핵 사유를 보면 노려봤다 이게 써 있습니다. 그 사유에.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노려보시긴 했어요. 근데 노려보는 게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1,600명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1,600명이 온다 한들 그 국회를 봉쇄할 인원이 될까요? 그걸로는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고령도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허술하게 하셨나.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경고성으로 작성됐다.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와 계획이 없었다. 저는 이게 계획이 없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짚어주셨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지금의 여론이 어떤지를 한번 쭉 훑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수진 앵커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헌재 선고를 앞둔 지금의 여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13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도 곧 결정됩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선 성인 남녀 1,001명에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할 건지 물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한다가 50%로 더 많았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도 44%로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역시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요, 수용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수용한다가 53%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1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정반대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수용한다가 46%, 수용 안 한다가 51%였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예측을 해본다면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복귀할 때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선고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발표가 됐죠. 탄핵에 대한 의견, 인용해야 한다가 57%, 기각해야 한다가 35%로 인용 쪽으로 꽤 기울어 있습니다. 모름과 무응답은 9%로 나타났고요. 다만 헌재에서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을 냈을 때 수용할 것인가, 탄핵을 반대하는 층에선 수용하지 않겠다, 즉 불복이 41%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수용하지 않겠다, 즉 불복이 과반인 51%가 나왔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중요한데, 승복이냐 불복이냐라는 두 단어로 가둬서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정치인께서 좀 풀어주시죠. 먼저 이건태 의원님. 예, 인용이 57%, 기각이 35%라고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저 결과를 존중합니다. 근데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는 훨씬 이 파면 인용, 탄핵 인용이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57%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기각 35%는 제 생각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인용 그 자체만 보면 지금 57%보다 오히려 더 높을 거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인용한 분들이 승복하지 하고 싶지 않다. 예,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예. 탄핵이 안 나오면 승복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렇게 의견이 보는 많다는 게, 거죠. 예. 그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 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면이 안 되면 이건 대한민국은 독재의 문을 여는 것이고 후진국으로 가는 것이고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민 모두가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본인들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강도가 파면을 요구하는 강도가 강한 겁니다. 예. 네, 뭐 제가 평소에 그 존경하는 우리 이건태 의원님 나오셔서 또 첫 토론에서 이렇게 갑자기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지 않습니까? 57%와 35%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12.3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즈음 12월 중순, 하순 했던 여론조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과 비슷해졌죠. 두세 달의 평의가 거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이렇게 달달 외우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보셨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선동적으로 하는 말에 흘려가지 않으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TV와 뉴스 매체에서 섭하시고 그들 나름의 판단을 해서 의견이 바뀐 부분이 이렇게 상당하게 지금 57, 35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정치인과 피선출자에 대한 탄핵은 9명에 6명, 지금은 8명에 6명.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입니다. 슈퍼 머저리티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6% 또는 75%가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75, 66이 돼본 여론조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지만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여야 할 것 없이 하는데 만약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반영된다면 결과는 기각 또는 각하가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이 불복 수용의 문제에서 누가 더 이 문제를 더 강렬하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한 메시지에 강한 영향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 번도 불복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4월 4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질서와 평화가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는 이걸 지킬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물어보면 승복하시겠습니까 하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워딩들이, 이 발언들이 그쪽 진영 분들의 생각에 스며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위험한 정치적 행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질서, 대통령 탄핵을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OX로 나눠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면 불복하겠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 보시면 정말 주요 정치인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기각 각하내면 제2의 이완용이다. 역사의 죄인이다. 을사오적이다. 뭐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천명해야 된다. 이런 정말 노골적인 협박을 넘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이 상태. 이건 진영을 떠나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반론 들어야겠네요.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지금 위헌 위법 비상계엄의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해자는 국민과 국회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묻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거냐? 그렇게 묻는 것이지 피해자한테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거냐 묻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인 국민과 국회에게 법원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냐고 묻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제가 재밌는 요것만 좀 관점을 예, 잠시 네. 잠깐만 굉장히 예. 중요한 예. 얘기를 2차 가해라고 바로 하시기 꺼내드릴게요. 때문에 예. 뭐 그런 비유를 쓰시는데 그건 저는 오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을 소추한 당사자는 국회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이 탄핵 심판을 생성한 주체가 민주당입니다. 누가 가해를 했다는 겁니까? 탄핵 심판을 있게 한 주체가 민주당입니다. 소추인이 국회입니다. 그러면 소추인이 기각 각하일 때 승복을 하냐의 질문이지 피청구인이 승복하고 안 승복할 그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피청구인입니다. 소추인은 국회입니다. 이걸 헛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반론하시겠어요? 예. 예, 짧게 해주시고 바로 발언하시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 이름으로 한 겁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특전사하고 수방사 군인들이 국회를 침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피해자이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과 국회, 민주당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전직 판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어떤 승복을 둘러싸고 제3자들이 얘기하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요. 판결은요, 판결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읽어보고 나서 그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저 판결의 논리에 승복한다. 훌륭한 판결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복이지 지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승복해 이러고 있는 상황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판결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 판결을 보시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시고 논리 정연하고 내가 이걸 따라야겠다라고 하시면 승복하시면 되고 누구든 그게 아니면 오히려 불복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방식은 당연히 합헌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논리 자체가 저는 폭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오히려 판사로서. 예. 뭐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추인이 국회인데 국회가 승복을 안 한다. 민주당은 국회 소속이 아니니까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가해다 이런 보통 뭐 성폭행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거는 단심제고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교수님께서 불복을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윤 대통령이 됐건 뭐 국회 민주당이 됐건 이건 승복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합헌적인 방식으로 불복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 그럼 어떤 뭐가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합헌적인 방법이. 정말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 판결은 당연히 승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심제입니다. 이거 재심 신청을 물론 할 수는 있죠. 아니,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재심이 되기 전까지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저도 지금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만 기각이 되면 그거는 기각된 걸로서 효력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판결은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권위를 갖는 겁니다. 승복이 지금 얘기되는 맥락을 보면요. 일체 비판도 하지 말아라. 다른 합헌적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아니면 집회의 자유도 행사하지 말아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승복은 누구나 다 전제로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오히려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판결 2심 승복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누구십니까? 지금 바로 파기자판 얘기 나오는데요. 이미 보도가 됐죠. 10년 동안 2심 무죄를 3심 유죄로 파기자판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승복하자고 했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승복 논의는 사실 이 토론회에서 저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승복과 불복이 사실 결과를 뒤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과를 인정하되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회라든가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승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문에 대한 비판 그건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그러면 묻고 싶은 승복을 건 제 말은 제가 이겁니다. 말씀드린 승복이라는 것이 과연 예. 뭘 의미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승복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뭐랄까요 해석, 관점 이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 교수님 말씀을 이제 조금 두 번째 발언을 듣고 조금 더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입법기관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저희들의 또는 저희보다 더 중직을 맡고 계신 당의 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일반 국민들이 TV를 시청하시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개인적 의사표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책임이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쉽지만 승복한다. 뭐 이 표현이 저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정말 물리적인 폭력이나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라고 평화 유지를 위해서 지지를 발언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석에서 저 판결이 말이 돼. 저건 좀 이상하지 않아? 예. 이런 거는 뭐 100번 할 수 있죠. 그 표현의 죄를 누가 맡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승복 얘기는 서로 이제 관점 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니까 겉돌 수가 있어서 이 토론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파면과 복귀가 어느 쪽이 더 국익인가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대통령의 파면이 복귀보다는 더 국익에 부합한다.
라는 게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쪽이 더 국익이 크다고 판단하세요? 사실 입장은 다 양쪽이 갈릴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어떤 근거로 말씀하실지가 궁금하네요. 이건 김익현 변호사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예, 뭐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하면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이 되고 있어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이 이제 임기 중에 박탈되죠. 그리고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 국정 공백, 그리고 세 번째 국론의 분열,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지지하지 않는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작용이 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파면을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용이 돼도 그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분들이 그 집회나 시위로 저는 그런 불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불복하실 가능성과 규모와 반대로 이제 이것이 기각됐을 때 찬성하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나가서 집회 시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규모에 비하면 훨씬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혼란의 가능성은 기각이 훨씬 크고 그래서 찬성으로 인한 어떤 이득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갈 결과는 겁니다. 바뀔 수 있지만 예,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나요? 예. 비교 형량이라 예, 예, 그러나요?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갈 텐데 예. 지금 관점은 다르시고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중대성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 인정이 된 걸 전제로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성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중대성의 평가하는 기준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하냐, 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냐 이 관점에서 중대하냐 이걸 예. 가지고 평가한다고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부터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 그 불법 위헌 비상 계엄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결국 이런 불법 비상 계엄을 대통령은 통치 행위라는 이름으로 계몽령이라는 이름으로 해도 되는구나. 이른바 이제 계엄 면허를 무제한 계엄 면허를 주는 꼴이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헌법은 무시되는 거고 계엄법도 무시되는 거고 그러면 국가가 헌법과 법이 무시되는 국가가 통치 체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의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회 시위를 해서 시위를 할 거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고 대외적으로도 대통령이 민주국가에서 평온한 때에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지 않다고 해요. 이게 아마 세상 다른 세계 시민들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나가더라도 이미 정통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대통령이 이게 국가 정상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파면을 해서 얻는 이득이 복직시켜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큽니다. 예. 이건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귀를 하더라도 나라 안팎의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읽어주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판결문이라 그래야 될까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있는 그 국가적 이익이 다른 시나리오보다 압도적으로 커야 한다 이렇게 읽어주셨죠. 압도적으로 과연 클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5대5로 따져도 대통령의 복귀 후에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한 것처럼 정말 지긋지긋한 이 정치의 싸움을 마무리하는 개헌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고 여야 합의한에 따라서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하는 방식이 훨씬 이게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뭐 자기의 그걸 잃었을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제 오늘 난 뉴스를 봐도 미국 트럼프 정부도 대통령의 탄핵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되는 대로 빨리 만나고 싶다. 뭐 한국이 지금 120 며칠 탄핵 정국으로 소용돌이 치고 모든 뉴스가 탄핵 뉴스가 가는 동안 세상이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세계 질서가 생각하지 못하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우리 6월 달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대선 치르지 않겠습니까? 네. 뭐 국회 하루락도 열겠습니까? 저는 교육위 상임인데 그렇게 많이 하던 상임이 하루도 못했습니다. 3월 달에.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과연 이 탄핵으로 인한 국익이 압도할 정도로 큰가? 뭐 이거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엄 뭐 면허증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헌법 또는 계엄법을 좀 더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통치행위지만 어떤 경우에 계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계엄을 빼버리든지. 근데 또 계엄을 뺄 수는 없습니다. 비상 내란 사태, 군 전시 사태에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계엄을 할 수 있는 거를 이 고도의 통치권이지만 조금 더 제한해서 명백하게 해주자. 뭐 이런 건 저는 충분히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장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입니다. 이분은 지금 부정선거론을 믿고 계세요. 조갑재 씨가 이번에 이제 그 투고한 칼럼에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제목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음모론과 싸워야 된다. 지금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감정 기복이 되게 그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정선거론을 포기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7% 뭐 찾아봐야 되는 정확한 수치는 70~70%가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신 분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부정선거론을 믿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믿고 있는 대통령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정말로 손쉽게 위반한 아까 그 요건만이 아니라요. 절차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계엄할 때 계엄을 국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안 했어요. 관보에 해야 되는데 포고령 관보에도 안 올렸어요. 모든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부서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의 회기는. 그것도 안 했어요. 거의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형태, 절차 모두 다 무시하고 한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오는 거를 과연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속내는 많은 경우 아까 이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인용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음 대선에 대한 속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정선거를 믿고 계신지,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 여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본인도 다시는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장관들, 고위 군인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계엄을 한다 해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야당에서는 계엄 면허설, 어떤 분은 또 살인 면허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대표는 꽃게 밥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때 진행됐으면 연평도에 꽃게 밥이 됐을 거다. 꽃게가 인육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은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를 확신시켜주진 못해요. 근데 헌재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부정선거에 관해 증거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준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받아줬으면 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무회의 절차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때 국무위원들 기다렸습니다. 그게 정족수 맞추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때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됐을지 몰라도 국무회의의 형식적 절차적으로 조금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그 행안부 장관인가 그분도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증언을 했죠. 저는 이 정도 회의록이나 하겠습니다. 부서가 없어도 예.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네, 그렇죠. 판단하신 거예요? 예.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부서의 존재 여부만으로 그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벼운 위반이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절차를 지킨다는 학설이라 거죠. 그러면 헌법학계에서의 맞습니다. 학설인가요? 그거 위반만으로도 무효라는 학설도 꽤 있어요. 예. 예. 차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거 들으면 제가 가끔 우리 이건태 국회의원님이 법률가 같으시고 차 교수님이 정치인 같으십니다. 자, 대통령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더욱더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이건 범죄에 전혀 맞지 않죠. 윤석열이든 박성열이든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이 재판할 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예. 좀 말씀드리고 저는 그 뭐 우리 차 교수님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는 유권자 입장으로서 충분히 표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법률과 헌법 이 전문 지식을 지금 논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돌아오셨을 때 계엄을 다시 하겠다라고 언지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고 계신데 야당에서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우리가. 근데 저는 전문가분들은 이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 없이 2차 계엄을 할 것이다. 뭐 어떻게 또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67% 저희 국민의힘과 이 자유우파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건 선관위 책임입니다. 저는 선관위가 자신의 이 유권자가 내가 이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선관위가 내 권리를 정확하게 관리하는지 내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됐어 이제 믿을 테니까 그만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모든 걸 다 개선하고 정말 돈과 노력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다 해서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갑재 씨 한 분의 뭐 그 주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부정선거 있다 없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 많은 국민들이 저희 진영에서 특히 선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지금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좀 해봅시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이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후의 보루 선거가 딱 치러졌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못 믿겠다. 이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좀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합니다. 더 들어오십시오.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한 2월쯤에 제가 알기로 행안위에서 이 선관위에 관련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동의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행안위 물어보시면. 근데 이게 유야무야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전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증인은 물론 선관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분들을 모시겠죠. 이분들이 질문 하나씩 내놓은 거 논리들 선관위가 와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면 그걸 보는 국민들 바보 아니시거든요. 들으면 이 여론이 60, 50, 40, 30, 20 되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괜히 부정선거 있었냐 없었냐 부정선거 있다는 사람을 마치 음모론자로 몰고 가는 이 과정은 부정선거 알겠습니다. 논리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차 교수님. 이제 예를 들어 형사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떠한 정도의 형벌을 줄지를 정하죠. 가장 그 관대하게 내릴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 자백입니다. 반성이고. 지금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을 어기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법률 위반 그 하나하나들이 정말로 명백한 것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절차도 안 지켰습니다. 부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으로 봤을 때 내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수적인 검찰에서 내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런 식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또 그것의 전제가 된 부정선거론 혹시 부정선거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셨나요?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득됩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되지 못한 건 저도 유감스럽지만 최소한 대통령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을 몇 번을 보셔서 되신 분이고 그 판결문을 당연히 읽어보셨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게 하는 합리적인 법률가라면
받아들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심판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절차 위반, 요건 위반,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론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 그것을 반성하고 뭔가 내가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계엄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보는 겁니다. 반성과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달라져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모습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행위에 영향을 장래에 미칠 거라고 판사로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제가 짧게 좀 잠시만요. 이건태 의원 발언권도 좀 보장을 해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선관위 이 책임이라고 그러셨는데 부정선거 먼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정선거 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그 먼저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 선관위 책임을 논하는 전제로는 뭐가 깔려 있냐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이 깔려 있어요. 이 선거 무효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대법원은 다 하나하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이 주장은 증거 신청을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간의 대법원, 우리 대법원이 다 잘못된 판결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불법 위헌 계엄을 한 번 한 사람은 또 한 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어라. 그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다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 기소돼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 형사재판을 뒤집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다시 제2 계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발언권은 제가 잠시 뒤에 드릴게요. 예. 지금 중요한 단계가 남아서 잠시 뒤에 타협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이어갈 텐데 그 전에 발언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더 작게 자를 걸 그랬나? 라는 소심한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너 야당 한번 해봐라. 서울의봄 제작사 작품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마약판 브로커 야당. 각자 잘 맞출 자신 있어? 내 방식대로 갑니다. 유해진, 강하늘, 박해준. 야당짓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야당 4월 16일 극장 대개봉. 관리요. 전기분해 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많이 피곤한가 봐. 맨날 피곤해?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르나민 골드 경험해보세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우리도 아로라민 주세요. 예, 다시 토론장이고요. 김익현 변호사 발언권 예,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교수님께서 윤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거는 유죄를 자백하는 사건에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대법원 부정선거 관련 판결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저도 승복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거기서 증거 신청도 잘 안 받아주고 조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이제 여야가 주로 강하게 대치하는 이슈에 대해서 타협점을 조금씩 양보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사실 내일 헌재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을 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결정문 속에 이것만큼 반드시 담기면 다수의 국민들이 그나마 그 결과를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뭐 일종의 문장, 표현, 내용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먼저 조정훈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문장이 내일 담겨야 될까요?
저는 결국은 이 판결은 아까 말씀하신 몇몇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개인적 사적 감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판단한 것이다. 예. 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많은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정치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잘못은 정치권에 있고, 또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왔는 이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마라 하고 또 막 한덕수 총리 또 탄핵한다. 최상목 대행 아마 내일 아마 투표할 거라고 지금 속보에 뜬 것 같은데, 이런 임명 갖고 막 정치화시키는 국회와 마치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이 과정.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이 내일 판결문에서 정말 짙게 배어나지 않고 예. 양쪽 모두가 보기에 정파적인 이 반영을 통해서 이 판결을 했다 그러면 정말 나라 두 쪽 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곳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중대한 흠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굳이 한다면 헌법재판관 8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실 국민이신데, 정말 이 국익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기각 이후의 대한민국과 인용 이후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을 혹시라도 들으시고 혹시라도 의견이 바뀌실 수 있다면 예.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적을 떠나서 제3자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의 2번 탄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각 각하 이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치개혁을 이뤄나가고 또 필요한 개혁을 하고 질서 있게 정권이 바뀌는 것이, 정권이 연장이 되든 바뀌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치가 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서비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거고요. 다만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발언은 동의하세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파면 결정이 있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 사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최순실 씨하고 만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에 대기업들한테 압박을 가해서 협찬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과 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한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1980년에 있었던 그 쿠데타, 이번에 45년 만에 지금 다시 벌어졌는데요. 이 군을 동원한 쿠데타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문장이 꼭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장관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 꼭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법치주의하고 법 준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권한 대행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하는데 안 지키고, 또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킵니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통치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 국민들이 웃죠. 이런 상황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 그 판결문에는 이 땅에 다시는 쿠데타라는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준수해야 된다. 법치주의하고 준법의 상징이다. 이걸 명심하라. 이런 취지의 글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준수의 상징이다. 이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김익현 변호사님,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넣겠다라는 문장이 있을까요?
마흔여 후보자 관련 한마디만 하면 하세요. 예. 좌쪽에서는 너무 편향된 분들을 추천합니다. 우측 재판관 중에서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세 분은 다 그렇습니다. 본인이거나 가족이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 하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헌법재판관들께 법률가로서의 양심, 개인적인 편향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기초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론은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각한다. 예. 이런 결정을 원합니다. 네. 처음 40초 관점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차성환 예, 교수님. 제가 이제 조갑재 씨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보수의 가치로 사실과 자유와 법치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관련해서 헌재가 다른 절차적 위반이나 비상계엄 요건만으로도 충분히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구성하고 파면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압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사실 관련해서 부정선거론이 결코 비상계엄의 어떤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자유와 법치 관점에서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정지하고 법률과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한 그 목적, 내란죄의 목적, 그것이 바로 이 형법 위반의 본질이거든요. 용감하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치 위반이다, 내란죄 성립한다, 그렇게 써주기를 바랍니다. 내란죄까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구테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80년대 구테타가 2025년도, 24년도에 다시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구테타라는 뜻은 아마 프랑스어고 이 물리력, 군사력을 통해서 정권을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빼앗을 정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미 최고 통수권자인데 무슨 권력을 또 빼앗겠다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 권력을 뭐 국회가 갖고 있는데 그걸 다시 빼앗는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엄이 터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군사 독재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이건 아니지 하시면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 여론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디까지 왔냐 보면 저는 그때 그 운동권, 학생 운동권들의 그 일방적인 반대 모습이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을 군사정권 시대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구테타라는 계엄 이퀄 구테타, 계엄 이퀄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팔려고 하시는데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 팔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 정리해 주시죠. 저는 한 말씀 좀. 자, 20초 드릴게요. 예. 예. 우리 조정은 의원님이 친이 구테타를 몰라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받고 상권 분립의 통제를 받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친이 구테타를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고 독재를 열려고 한 겁니다.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건 명백히 친이 구테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결정문을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담겼는지 판단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60초 광고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킹.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Nabien and magic? A pleasant home, it all starts from the kitchen. 나비엔이 시작합니다. 기술과 매직으로. 나비엔 매직. 잘 만났죠? 네, 선고는 이제 12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부디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특집 논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 수고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생방송으로 지켜봐 주신 시청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논쟁이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또 다른 논쟁적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